꿈을 쫓는다는 건 때로는 인생의 모든 걸 걸게 만드는 일이 되곤 하죠. 최근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월 1,000만 원 번다 라는 달콤한 속삭임에 이끌려 캄보디아로 떠난 젊은이들이 많았습니다. 그곳에서 기다린 건 고액 수입이 아니라 납치와 강제 노동의 지옥이었습니다. 사기 센터에 갇혀 하루 종일 온라인 사기를 강요당하고 탈출하려다 폭행당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까지 있죠. 수십 명이 송환됐지만 아직도 수백 명이 그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우리나라만의 비극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꿈을 쫓다 인신매매와 착취에 희생양이 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데요. 벨라루스의 26살 베라 크라프소바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망한 가수이자 모델이었던 그녀는 예술가로서의 성공을 꿈꾸며 큰 기회가 될 거라고 믿고 고향과 가족을 떠났습니다. 가족은 그녀의 모든 걸 지지해 주었지만 어느 날 그녀가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태국에 있다고 했고 그 후 가족에게 모든 걸 바꿔놓는 한 전화가 왔습니다. 누군가 베라가 미얀마에서 죽었다고 말하며 시신을 돌려주려면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죠. 하지만 가족이 협상을 시도하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베라가 화장이 되었고 장기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럼 베라에게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베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녀의 삶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베라 크라프소바는 1998년 12월 31일 동유럽의 작은 국가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태어났습니다.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가까운 곳으로 민스크는 약 200만 명이 사는 활기찬 도시이죠. 그녀는 세르게이와 올가 크라프소바 부부의 외동딸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평범하고 헌신적인 분들이었고 베라는 그들의 전부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베라는 예술적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림 그리기, 음악 연주, 춤추기 등 모든 분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부모님은 그녀의 재능을 알아보고 집 근처 음악학교에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베라는 노래뿐만이 아니라 필이나 클라리넷처럼 입으로 불어 소리를 내는 악기와 댄스도 배웠죠. 이미 어린 나이에 그녀의 재능은 주목받을 만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거리에서 자유롭게 놀 때 베라는 연습실에 틀어박혀 음표를 익히고 음악에 빠져들며 먼 미래의 무대를 꿈꿨습니다. 10대 시절에는 학교 공부와 병행해 레스토랑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벌어들인 돈 일부를 어머니에게 드려 가사비를 도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베라는 대학을 진학하는 대신 세계를 경험하며 자립하는 길을 선택했는데요. 그녀의 모토는 자립하며 경험 쌓기였습니다. 친구들은 베라를 열심히 일하고 누구에게나 친절하며 조금 순진할 정도로 사람들을 쉽게 믿는 성격으로 기억합니다. 그런 그녀의 친근함이 나중에 비극을 부른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2017년 베라는 민스크의 나이트클럽에서 열린 지역 탤런트 쇼에 출전했습니다. 이 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더 보이스를 본뜬 로컬 버전이었지만 공식 국제 프랜차이즈는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미디어에서 더 보이스 출연으로 오해되며 키릴 문자, 러시아처럼 쓰이는 슬라브 문자 체계로 된 더 보이스 포스터 사진이 퍼졌지만 그건 쇼 주최자들이 배경으로 만든 가짜 사진일 뿐입니다. 베라는 공식 더 보이스에 출전한 적이 없죠. 그 공연으로 큰 성공을 거두진 못했지만 그녀는 재능이 있고 친절한 젊은 여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2018년 19살이 된 베라는 벨라루스를 떠나 중국으로 정착하며 아시아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싱가포르와 베트남 등 다른 나라도 방문하며 모델 포트폴리오를 쌓았고 작은 나이트바에서 노래를 부르며 팁을 받았습니다. 공연장 주인이 허락할 때면 관객들이 그녀의 노래를 듣고 후원을 하며 즐겼죠. 모델 일도 병행했지만 대형 에이전시보다는 소규모로 이루어졌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고향에서도 매일 부모님과 통화하며 무조건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유명 가수와 세계 여행이라는 두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베라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프리랜서 모델로 활동하며 자유롭게 일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프리랜서는 계약직처럼 특정 회사에 얽매이지 않고 원하는 프로젝트를 골라 일하는 스타일이죠. 그녀는 야심차고 모험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를 여행하며 모델 포트폴리오를 더 쌓았고요. 그녀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프로페셔널한 사진 촬영과 문신 그리고 큰 꿈을 가진 활기찬 젊은 여성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부모님은 그녀를 엄청 지지해줬는데요. 어머니 올가는 베라의 게시물에 중국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녀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지망 예술가들처럼
베라도 돌파구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카페에서 일하거나 다양한 잡일을 전전하며 항상 모든 걸 바꿔놓을 그 하나의 기회를 기다렸죠. 2025년 9월, 이제 26살이 된 베라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부딪혀 있었습니다. 이 고비를 넘기면서 그녀의 경력을 한 번에 도약시킬 기회를 간절히 찾고 있었죠. 2025년 9월, 같은 달 베라에게 그토록 오랜 기다림 끝에 빛이 비치는 듯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 SNS, 범죄자들이 은밀히 활동하는 텔레그램 같은 채널을 통해 모델 에이전시를 가장한 누군가로부터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친애하는 베라, 우리 최신 컬렉션의 모델로 콜라보레이션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말은 아주 달콤했습니다. 럭셔리 브랜드와의 파트너십, 그녀의 이미지를 세계에 알릴 황금 같은 무대, 그리고 월 3천에서 5,000달러라는 꿈 같은 급여에 사진 촬영과 계약까지 포함된 조건이었습니다. 태국 방콕은 열대 해변의 따스한 바람, 황금빛 불교 사원들의 신비로운 빛, 그리고 패션과 관광이 물씬 풍기는 활기찬 거리로 가득 차 그녀의 국제 경력 꿈에 완벽하게 어우러져 보였습니다. 베라의 가슴은 쿵쾅거렸을 것입니다. 가짜 에이전트는 서둘러 테스트 촬영을 위해 태국으로 오라고 재촉했습니다. 베라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직감이 속삭이듯 이게 너무 완벽해서 뭔가 이상하다고 의심을 한 거죠. 하긴 누구라도 의심할 만합니다. 하지만 그 꿈의 무대, 스포트라이트 아래서 관객들의 환호를 받는 그 환상이 그녀의 발걸음을 앞으로 밀어붙였죠. 자신만만한 미소와 흥분으로 물든 베라는 SNS에 포스트를 올렸습니다. 새로운 챕터의 시작, 태국에서 빛날 날이 왔어요. 댓글창은 친구들의 응원으로 물들었고 그녀의 눈빛은 별처럼 반짝였을 겁니다. 가족은 그녀의 열정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태국으로 떠나는 길목에서 어머니 올가는 베라를 꼭 안아주며 눈물을 삼키고 아버지 세르게이는 조심히 다녀와 라는 말로 간신히 이별의 아픔을 견뎌냈습니다. 그렇게 25년 9월 베라는 벨라루스를 떠나며 가족에게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이 될게요 라고 속삭이듯 약속하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9월 12일 베라는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태국 이민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자동 체크포인트를 통해 혼자서 순조롭게 입국했습니다. 그 후 8일 동안 방콕에 머물며 가족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상황이 서서히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태국 경찰은 한 가지에 대해 매우 명확히 밝혔습니다. 베라는 태국에서 납치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25년 9월 20일 오전 7시 20분 그녀는 방콕에서 미얀마 양곤으로 가는 타이항공 TG301편에서 자발적으로 탑승한 모습이 찍혔습니다. 공항 보안 영상에도 그녀가 체크포인트를 혼자서 여유롭게 통과하는 모습이 뚜렷이 찍혀있죠. 태국 당국은 베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든 그건 그녀가 태국을 떠난 후에 벌어진 일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럼 베라는 어떻게 미얀마행 비행기에 오른 걸까요? 직업 제한이 양곤에 있다는 말에 속아 넘어간 걸까요? 아니면 자신에게 연락을 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이라고 믿었을까요? 우리는 정확한 마음속 속삭임을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피부로 느껴집니다. 미얀마에 착륙한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베라는 인신매매범들의 소나기에 떨어졌습니다. 미얀마의 양곤 공항의 더운 공기 속에서 그녀의 여권과 휴대폰이 순식간에 빼앗겼습니다. 신분증은 사라지고 도움을 청할 수단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태국에서 도착한 며칠 후 그녀는 마침내 기다리던 그 모집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본 순간 베라의 세상이 무너졌을 겁니다. 함정이었던 거죠. 모든 문서와 소지품이 강제로 압수된 뒤 그녀는 태국 국경을 넘어 미얀마의 깊은 어둠으로 끌려갔습니다. 목적지는 미얀마, 태국 국경 근처 악명 높은 사기 컴파운드, 온라인 사기와 인신매매가 뒤엉킨 지옥 같은 거대한 시설이었죠. 이곳은 단순한 소굴이 아닙니다. 중국 범죄 신디케이트가 현지 민병대와 손잡고 운영하는 수백 명의 희생자를 삼키는 거대 조직입니다. 베라는 결국 거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이들 사이에서 14,000에서 2만 달러의 상품 가치로 오가곤 하죠. 그녀의 꿈은 이렇게 차갑고 잔인한 현실로 뒤집혔습니다. 베라가 끝내 도착한 컴파운드는 그녀가 약속받은 모델 에이전시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곳은 현대판 노예 수용소나 다름없었죠. 그럼 한번 그 거대한 복합시설을 상상해볼까요? 수백 개의 건물이 울타리와 감시탑, 무장 경비원들로 빽빽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비즈니스 파크처럼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서면 지옥이 펼쳐집니다. 철조망 벽과 무장 경비가 탈출을 철저히 막아놓았고
레스토랑이나 상점, 스파 같은 위장시설이 있지만 그 모든 게 감옥의 일부일 뿐입니다. 노동자들은 하루 16시간에서 길게는 20시간씩 온라인 사기를 운영하느라 강제 노동에 시달립니다. 방은 환기가 거의 되지 않고 창문에는 철조망이 쳐져 있습니다. 끊임없는 감시 속에서 그날 할당된 쿼터를 채우지 못하면 가혹한 처벌이 기다립니다. 철근으로 구타를 당하거나 전기 충격을 받거나 음식을 안 주어 굶주림과 고립, 심지어 암실 투호까지 당하게 됩니다. UN 인권 전문가들의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이 컴파운드들은 사이버 사기와 강제 매춘, 장기 매매까지 저지르며 피해자들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21개국 출신으로 추정되는 12만 명이 노예 같은 상태에 갇혀있죠. 베라에게 내려진 임무는 예쁜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서 남자들을 유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매력적인 외모와 금발머리가 데이팅의 프로필에 활용됐고 그로써 잠재적 피해자들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주요 임무는 이 남자들을 속여 가짜 암호화폐 투자에 빠뜨리는 거였죠. 투자 앱은 완벽하게 위장된 가짜로 실제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사기는 피그 버처링으로 불리는데 애정과 신뢰로 피해자를 살찌운 다음 모든 걸 빼앗아 도살하듯 버리는 방식입니다. 베라는 엄청난 압박 속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매일 수천 달러를 목표로 하지 못하면 구타와 학대가 따랐고 범인들은 그녀를 성적으로 착취하기도 했습니다. 반복적인 실패는 더 가혹한 처벌로 이어졌죠. 다른 사기 센터로 팔려 더 나쁜 조건에서 일하게 되거나 심지어 장기 매매 네트워크로 넘겨질 수도 있었습니다. 최근 10월 23일 한 콜센터에서 군작전이 벌어진 후 700명 가까운 피해자들이 탈출해 태국 국경을 넘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남녀 피해자들이 태국 이민과 군 당국의 긴급 지원을 받았지만 이렇게 탈출한 사례는 여전히 드물다는 게 현실입니다. 처음에는 베라에게 제한적이고 감시된 통신수단이 주어졌지만 도움을 청할 기미가 보이면 그마저도 즉시 끊어버렸습니다. 2025년 10월 4일 그녀와의 모든 연락이 갑작스럽게 사라졌죠. 가족은 몇 주 동안 아무 소식도 듣지 못한 채 불안에 떨었습니다. 어머니 올가는 10월 9일에 실종을 신고하며 미얀마를 담당하는 베트남 대사관에 연락을 했고 방콕과 양곤의 영사관도 동원됐습니다. 대사관은 미얀마와 태국 당국에 문의를 보냈고 벨라루스 대사 블라디미르 보로비코프는 9월 20일 미얀마행을 확인했지만 그녀의 정확한 위치나 법적 상황은 여전히 불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던 중 충격적인 몸값 요구가 도착했습니다. 베라를 살아서 돌려받으려면 50만 달러를 내놓으라는 거였죠. 아니면 이미 죽었으니 시신이라도 돌려주려면 그 돈을 지불하라고요. 아 진짜 욕이 나오네요. 가족은 이 소식에 얼어붙었습니다. 필사적으로 돈을 모으려고 애썼지만 그런 거금을 마련할 방법은 딱히 없었죠. 대사관의 도움을 청하고 외교 채널을 통해 협상을 시도했지만 범인들은 최후 통첩을 날려버렸습니다. 바로 베라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장기가 팔렸고 시신은 이미 화장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돌려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몸값을 거부한 직후 익명 메시지가 왔는데 25년 10월 16일자 미얀마 당국 문서를 따르면 그녀는 플루 마을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해 같은 날 인신 마을에서 오후 12시에 화장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범죄적 사망, 장기 추출을 의심하며 미얀마 정부가 내전 위기와 민병대 통제로 이를 은폐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족은 유골의 위치조차 모릅니다. 그래도 적어도 베라의 유골만은 벨라루스로 데려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주장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벨라루스 외무부는 베라를 실종자로 분류하고 있으며 사망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죽었다는 주장이 단순한 갈치 수법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죽고 화장이 됐다면 가족의 구조 희망을 꺾고 정보든 유골이든 돈을 더 뜯어낼 수 있으니까요. 대사 블라디미르 보로비코프는 미디어의 루머와 허위 정보를 비판하며 사망이 미확인됐고 생존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몸값 지불로 풀려나는 사례도 있습니다. 베라 사건 몇 달 전 중국인 남성 황 씨는 가족이 4만 8천 달러를 지불한 후 풀려났고 대만 무용가도 3만 달러로 석방이 됐죠. 돈을 지불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경우가 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베라 가족은 요구된 50만 달러를 모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앞서 다른 사례보다 너무나도 높은
액수기 때문인데요. 이런 조직에서 피해자가 사기로 이익을 내지 못하고 가족이 돈을 주지 못하면 범인들은 냉정한 계산을 합니다. 생존자를 유지하는 데 비용이 들지만 장기를 파는 건 암시장에서 큰 가치가 있으니까요. 범인들이 이미 죽고 화장됐다고 주장한 건 다소 불길합니다. 몸값 단계를 넘어섰다는 뜻이니 지불을 포기했거나 돌릴 게 없다는 신호죠. 공식적으로 벨라루스 정부는 베라를 실종자로 유지하고 있지만 물리적 증거 없이 25년 10월 4일 이후 3주간의 침묵, 범인들의 구체적인 주장, 그리고 이 컴파운드들의 잔인한 작동 방식을 고려하면 안타깝게도 그녀가 생존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가족은 여전히 답을 찾고 있고 우리는 그녀가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병대와 갱단이 장악한 지역에서 조사조차 어렵고 모순된 정보가 모든 걸 더 혼란스럽게 하죠. 베라의 가족은 완전한 고통 속에 젊은 여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녀가 갇힌 이 거대한 범죄 인프라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미얀마, 태국 국경 지역은 최근 몇 년 사이 사기 컴파운드로 악명이 높아졌습니다. 이곳들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은행, 병원, 식당, 숙소가 갖춰진 작은 도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철조망 벽과 무장 경비 뒤에는 수만 명이 현대판 노예로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죠. 호주 전략정책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 미얀마 국경 사기 센터는 2021년 11개에서 지금은 최소 27개로 폭증했습니다. 불과 4년 만에 145%가 증가한 셈이죠. 이 폭증의 배경에는 21년 2월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있습니다. 쿠데타 이후 군부 정권은 돈과 민병대 충성심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천연 자원이 고갈되고 제재로 외국 투자자가 빠져나가자 이 범죄 작전을 사실상 방치한 겁니다. 사기 산업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정권의 생존, 생명선이 됐죠. 게다가 이 컴파운드들은 매달 평균 5.5헥타르씩 확장되고 있어서 범죄 네트워크의 규모가 얼마나 거대해졌는지 실감나게 합니다. 가장 악명 높은 곳 중 하나가 KK파크입니다. 210헥타르 서울의 잠실 올림픽공원 약 145헥타르보다 1.5배 큰 규모로 위성 사진으로는 테크 캠퍼스처럼 보이지만 세계 최대 사기 공장 중 하나입니다. 최근 25년 10월 20일과 21일 미얀마 군부가 KK파크를 급습해 2198명을 체포하고 30개의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단말기를 압수했습니다. 이 스타링크 시스템이 핵심 역할을 했죠. 25년 2월 태국이 국경 지역의 전력과 인터넷을 차단하려 했지만 범인들은 위성 인터넷으로 이를 우회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스타링크는 미얀마에서 공식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수백 대가 국경을 넘어 밀수됐습니다. 25년 몇 달 동안 스타링크는 합법 사용자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범죄 작전으로 미얀마 최대 인터넷 제공자가 됐습니다. 이 규모는 정말 놀라운데요. 유엔 추산에 따르면 동남아 전체의 20만 명 이상이 이런 작전에 인신매매가 됐습니다. 미얀마만 해도 10만에서 12만 명에 달합니다. 피해자들은 60개국 이상 출신으로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같은 아시아 국가뿐 아니라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같은 아프리카 국가 출신도 섞여 있었습니다. 유엔은 이 범죄 네트워크가 매년 수백억 달러를 벌어들인다고 추산합니다. 물론 베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녀의 사건 몇 달 전 19세 중국인 황 씨의 이야기가 국제 뉴스를 강타했죠. 24년 10월 황 씨는 중국 광저우의 한 당구장에서 19살 소녀 조를 만났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완전히 빠져들었고 조는 미얀마에 투자 사업을 하는 가족이 있다고 속여 25년 2월 방콕으로 함께 가자고 꼬드겼습니다. 그렇게 2월 2일 태국 미얀마 국경에서 조는 황 씨를 사기 컴파운드에 10만 위안 약 14,000달러에 팔아 넘겼습니다. 무장한 남자들이 그의 여권과 휴대폰을 빼앗았지만 황 씨는 재빨리 머리를 굴렸는데요. 자신을 팔아넘긴 조에게 잠시 휴대폰 좀 써도 돼? 라고 애원해 휴대폰을 빌렸고 그 짧은 틈에 가족에게 도와줘, 미얀마로 데려가고 있어 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황 씨는 카이신 컴파운드로 끌려가 머리를 깎이고 하루 16시간에서 길게는 20시간씩 전화 사기를 강요받았습니다. 사기 경험이 전혀 없어 쿼터를 채우지 못하자 철군으로 구타를 당하고 귀를 영구적으로 잃을 정도로 세게 맞았습니다. 체중이 10kg 이상 줄었고 이런 고문은 무려 4개월 동안 지속됐습니다. 마침내 미얀마 조선 상공회의소의 도움으로 가족이 35만 위안 약 4만 8천 달러를 지불하고 풀려났죠.
범인들은 성과가 낮아서 더 이상 쓸모없다고 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황 씨는 25년 6월 말에야 중국으로 돌아왔지만 신체적, 심리적 상처는 여전히 깊습니다. 그의 여자친구, 그를 속여 팔아넘긴 여자친구 조는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돼 최대 10년형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중국의 강한 압력으로 대규모 구조작전이 벌어졌습니다. 태국은 미얀마 국경 인근 5개 마을에 전력과 인터넷, 가스를 일제히 차단했죠. 마와디 지역을 장악한 카렌 국경 수비대가 컴파운드 탈출을 허용하면서 29개국 출신 7,000명 이상이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조라는 말은 솔직히 과장일 수밖에 없죠. 이 7,000명은 다시 과밀한 임시캠프에 갇히게 됐고 그곳 조건은 끔찍했습니다. 한 시설에서는 800명이 겨우 10개 화장실을 공유해야 했고 다른 곳에서는 450명이 2개 화장실만 쓰며 콘크리트 바닥에 몸을 누였습니다. 하루 2번 아주 소량의 식사만 받을 뿐 의료 지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더 험난했는데요. 수십 개국 출신이라 모든 정부가 즉시 도와주지 않았죠. 처음 풀려난 260명 중 130명이 에티오피아 출신이었는데 방콕의 대사관조차 없어서 막막했습니다.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다른 쪽에서 돈을 대야 비행기를 보낼 수 있다고 버티는 상황이었습니다. 확인된 4,800명 중국인 중에서도 처음 몇 주 동안 겨우 600명만 송환됐습니다. 베트남인들의 경우 더 가슴이 아픈데요. 라디오 프리아시아 보도에 따르면 약 215명이 몇 달째 캠프에 갇혀있고 대사관은 송환 비용으로 1인당 385에서 575달러를 요구했습니다. 강제 노동으로 모든 걸 빼앗긴 사람들이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요? 2025년 5월까지도 수백 명이 캠프에 남아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구조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여전히 갇힌 채 집으로 갈 날만 기다리는 처지였죠. 2025년 8월과 9월 위성사진을 보면 KK파크와 다른 컴파운드에서 공사가 여전히 한창입니다. 급습과 국제 압력에도 새 건물들이 올라가고 압력이 세지면 미얀마 깊숙이 옮기거나 다른 민병대 통제 지역으로 이동하죠. 마치 끝없는 밀고 당기기 게임 같습니다. 게다가 범죄 조직의 정교함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AI를 활용해 개인화된 사기 스크립트를 만들고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며 전문적으로 보이는 가짜 암호화폐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심리학을 연구하고 스프레드시트로 모든 걸 추적하죠. 어떤 접근이 효과적일까? 어떤 국적의 사람이 더 취약할까? 투자 제안을 언제 던져야 할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지능적으로 범죄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나 지인이 이런 함정에 빠질 뻔했다면 즉시 대사관에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액티브머시 인터내셔널이나 저스티스 포 미얀마 같은 단체가 도움을 줄 수 있죠. 위치, 컴파운드 이름, 책임자 같은 세부사항을 메모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애초에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베라 크라프소바의 경우처럼 가족은 여전히 답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 외무부는 태국과 미얀마 당국과 협력 중이며 미얀마의 양곤과 방콕의 명예영사관과 조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신도 물리적 증거도 없이 25년 10월 4일 이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불확실함이 부모님과 친구들을 가장 괴롭히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그녀의 SNS에 추모글을 올리며 그녀의 미소와 꿈 그리고 친절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마무리 없는 슬픔에 젖어 있죠. 불확실함은 때로 진실을 아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적어도 확실함이라면 애도와 치유의 문을 열어주니까요. 베라의 사례는 동남아 인신매매의 거대한 규모를 많은 사람들의 눈에 각인시켰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뉴스에 오르지 않는 수천 개의 비슷한 이야기 중 하나일 뿐입니다. 지금 바이럴되고 있는 베라 한 명에 비해 수많은 이들이 조용히 사라져가죠. 각 통계 뒤에는 누군가의 딸, 아들, 친구가 있습니다. 꿈과 취약성을 가진 평범한 사람이죠.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믿었다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옥에 갇힌 겁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실상 모든 수준에서 어떠한 행동들이 필요합니다. 각 기술회사, 테크 회사들은 피해자 모집에 쓰이는 플랫폼에 책임을 져야 하죠. 정부는 인신매매 생존자 송환을 최우선으로 삼고 무료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제협력이 강화돼야 되죠. 개별 노력의 파편화가 아니라 다국적 압력이 핵심입니다. 일자리 기회가 희박하고 젊은이들의 미래가 불확실한 이 시대에 우리는 더 조심스럽고 철저해야 합니다. 기회를 받기 전에 철저히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런 위험을 알리고 모든 게 안전하고 합법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달콤하게 들리는 약속들은 거의 다 사기입니다.
베라와 모든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마음이 아픕니다. 정의가 실현되길 바라며 국제 압력과 인식 확대가 결국 이 작전을 무너뜨리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극은 먼 나라 이야기만이 아니죠. 최근 한국에서도 캄보디아 사기 컴파운드 사건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사건들이죠. 25년 10월 한 20대 한국 대학생이 고임금 영어 교사 제안에 속아 캄보디아로 갔다가 고문 끝에 사망한 충격적인 소식이 터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별 비극이 아니라 한국 청년 1000명 이상이 피해를 입은 대규모 인신매매 네트워크의 일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인 과정부터 알아볼까요? 범인들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같은 SNS에 캄보디아 푸놈펜 호텔 영어 튜터 모집, 월 300만원 플러스 숙식 무료, 스킬 없어도 오케이 같은 광고를 마구마구 뿌립니다. 프린스 그룹 같은 현지 대기업 산하라고 속여 신뢰를 주고 비자나 항공권 지원까지 약속하죠. 취업난에 시달리는 한국 20, 30대 청년들이 이게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라며 넘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2025년 들어 이런 가짜 구인 광고가 500건 이상 적발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인천공항에서 가족과 헤어지며 곧 성공 소식을 전할게 라고 웃지만 푸놈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회사 차에 오르고 그게 바로 함정의 시작이 됩니다. 납치 과정은 더 교묘합니다. 공항에서부터 모집자가 기다리고 훈련센터로 가자라면서 차로 데려갑니다. 도착하자마자 여권, 휴대폰, 현금이 압수되고 무장 경비원들이 포위하죠. 이제 네 자유는 끝났어. 일 안 하면 죽어. 컴파운드로 끌려가는 길은 캄보디아 내륙이나 국경 지역으로 이어지는데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시설입니다. 겉에는 산업단지처럼 보이지만 안은 감옥이죠. 에어컨이 없는 방에 수백 명이 빽빽이 들어차 있고 창문엔 철조망, CCTV가 사방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탈출 시도는 총격이나 고문으로 끝납니다. 한국 정부 추산으로 이런 컴파운드가 캄보디아에 50개 이상 있으며 전체 피해자 20만 명 중 한국인 비율이 0.5%지만 그게 1000명에 달합니다. 중국 범죄 조직이 현지 갱단과 손잡고 운영하니 캄보디아 정부조차 눈 감는 상황이죠. 그리고 가장 끔찍한 건 피해자들의 이용 방식입니다. 베라처럼 피그 버처링, 사기가 핵심이 되죠. 한국 피해자들도 하루 12시간에서 길게는 18시간씩 컴퓨터 앞에 앉아 강제 노동을 합니다. 여성들은 데이팅 앱에서 오빠, 나랑 크립토 투자해볼래? 수익 300% 보장 이라고 하며 로맨스 유혹을 하고 남성들은 전화나 이메일로 가짜 투자 앱을 추천하죠. AI가 스크립트와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주니 초보자도 금세 전문 사기꾼으로 변신합니다. 만약 하루 수천 달러 사기 성공, 그 쿼터 양을 채우지 못하면 철공 구타, 전기 충격기, 굶주림, 심지어 마약 강제 투여까지 무시무시한 이런 처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피해자는 밤새 울면서 메시지를 썼다. 안 하면 다리를 부러뜨리겠다고 협박을 받았어 라고 증언했습니다. 이 사기는 전 세계로 퍼져 수백억 달러를 벌어들이지만 피해자들은 먹고 살기 위해 쓰인 돈조차 돌려받지 못하죠. 최근 10월 학생 사망 사건처럼 고문으로 심장마비가 오거나 탈출 중 추락사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소식에 즉각 대응했습니다. 10월 15일 캄보디아 푸놈펜, 포코르, 포이펫 등 일부 지역에 코드블랙 여행 금지령을 내리고 64명의 한국인을 송환했죠. 하지만 송환자 중 58명이 사기 공모 혐의로 체포되는 아이러니가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냐 가해자냐라는 논란이 일면서 사회적 공분이 커졌죠. 유엔과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캄보디아 정부의 공모를 강하게 비판하고 미국은 프린스 그룹 회장 첸지를 기소했지만 네트워크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베라 사건처럼 몸값 요구가 오면 가족은 30만 달러, 약 4억 원을 모으기 힘들고 이미 죽었다는 메시지가 돌아오게 되죠. 이걸 듣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은 이러한 사기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다 아시다시피 쉽게 돈 버는 법은 없습니다. 그 월 1000만 원이라는 달콤한 속삭임, 인생 터닝포인트라는 유혹이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을 노리는 덫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나쁜 놈들은 바로 그 약점을 이용합니다. 꿈을 쫓는 게 잘못은 아니지만 너무 좋은 건 항상 거짓입니다. 왜 쉽게 돈 벌고 그렇게 좋은 거를 생판 모르는 남에게 권할까요? 제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런 제안들이 들어오면 가족에게도 물어보고 인터넷에도 검색하고 유튜브에도 검색해보고 그러다 이런 영상들을 보며 아, 내가 당할 뻔했구나. 그럼 내 지인들도 당할 수 있으니 이 영상들을 얼른 퍼뜨려야겠다 하며 모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회가 정말 빛인지 어둠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미래가 그런 함정에 삼켜지지 않길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